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상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단 하루에 갇혀 있었습니다. 1974년 11월 23일 한 아이가 죽은 그날, 그리고 1999년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늙지 않은 얼굴로, 텅 빈 눈빛으로, 그리고 불가능한 물건을 손에 쥔 채로 김제시장 한가운데서 그는 한 여성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도, 그 여성의 아들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올 죽음을. 이것은 시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속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떻게 25년 후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용서와 속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974년 한 명의 한국인 과학자가 매사추세츠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재등장은 모든 이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제 전통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시끄럽고 분주했다. 상인들의 외침소리,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주부들의 흥정소리, 그리고 가을 비가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이상한 정적이 시장 한가운데를 감싸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한 남자가 완전히 멈춰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에게만 멈춘 것처럼. 그의 옷은 낡고 때가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1970년대 스타일의 정장 같았다. 회색 슬랙스와 구겨진 흰 셔츠, 그리고 한때는 고급스러웠을 넥타이가 느슨하게 목에 걸려 있었다. 비를 맞아 흠뻑 젖었지만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옷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이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 주름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 그런데 그 눈빛은, 그 눈빛만은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가득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빛이었다. 나연아, 나연아. 그가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된 사람처럼. 처음에는 한두 명이 힐끗 쳐다보는 정도였다. 김제시장에는 가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으니까. 하지만 곧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비웃는 사람들까지. 저 사람 미쳤나봐.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 약하는 거 아냐? 다른 사람이 대꾸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도 많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동정심보다는 혐오와 두려움이 더 컸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이랬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돕기보다는 멀리하려 했다. 그때 군중 사이로 한 여성이 급하게 걸어왔다. 최나연, 36살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병원 유니폼 위에 얇은 카디건만 걸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마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그녀가 급히 호출된 것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연이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며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그 남자를 가리킬 뿐이었다. 나연이 남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자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절대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전문적인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차분하지만 주의 깊은.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연을 봤다.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남자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다. 젖은 시장 바닥에 무릎을 대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마침내 만난 것처럼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나연아, 나연아. 그가 다시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 이름이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평생을 그 이름만을 부르며 살아온 사람처럼. 나연은 당황했다. 저를 아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금속 브로치였다. 학교 배지처럼 보였지만 심하게 부식되고 색이 발해 있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것처럼. 나연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브로치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희미하게,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지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 그녀가 숨을 죽이며 읽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 이름이었다. 11살의 청각장애 아이. 그녀가 홀로 키우고 있는 유일한 가족. 하지만 어떻게 이 남자가 그 브로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 브로치는 지금 그녀의 집에 있었다. 민준의 방 서랍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받은 개근상 배지였다. 민준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물건이었다. 이게 어떻게? 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저 남자 아는 거 아냐? 뭔가 수상한데?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의심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소문만큼 빠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소문만큼 사람을 파괴하는 것도 없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나연이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 브로치를 꽉 쥐고 있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다. 군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나는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준이가 같은 운명을 맞아서는 안 되니까요. 시장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 가을 비만이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누구세요? 제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1974년 매사추세츠. 나는 돌아올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은 점점 더 흐려졌다. 마치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브로치를 보고 또 보았다. 그것은 분명 민준의 것과 똑같았다. 같은 학교, 같은 디자인, 같은 이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오래되어 보일 수 있을까? 마치 25년은 묵은 것처럼.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완전히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나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죄책감,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나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의 방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서랍을 열었다. 브로치가 그곳에 있었다. 안전하게,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렇다면 그 남자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것이 어떻게 두 개일 수 있는가? 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브로치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의 아들이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김제의 거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나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는 민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운명이란 무슨 의미인가? 나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 브로치를 책상 위에 놓고 몇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나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텅 빈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브로치.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금속 조각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새벽 5시, 나연은 포기하고 일어났다. 민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청각장애로 태어난 민준은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만큼은 언제나 순수했다. 나연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다. 커피를 쏟고 단추를 잘못 끼우고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다.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어제부터 틀어진 것처럼. 전주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연은 이미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동료 간호사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대화가 멈췄다가 그녀가 지나가면 다시 시작됐다. 들었어? 어제 시장에서 그 정신 나간 남자 나연 언니 알고 있대. 진짜? 무슨 사이래? 글쎄, 뭔가 수상하지 않아? 나연은 참았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고 그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병원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병원장 앞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그 브로치가 놓여 있었다. 나연이 경찰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최나연 간호사님,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어제 김제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연은 삼켰다. 입이 바짝 말랐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의 이름도 알고 있었죠?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브로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경찰관이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당신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 20년에서 30년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나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최 간호사님, 병원장이 천천히 말했다. 그 남자는 현재 우리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나연의 심장이 뛰었다. 쟤를 찾고 있어요? 네, 당신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잠시 멈췄다.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시간이 반복된다. 미래의 메아리 같은 말들을요. 경찰관이 노트를 펼쳤다. 어젯밤부터 그가 한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는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같은 것들이죠.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999년, 지금이 1999년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그 일은 지금, 현재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것인가? 최 간호사님, 혹시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나 당신 아들에게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당신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그 남자의 말이 계속 울렸다. 민준이가 같은 운명을 맞아서는 안 된다. 오후 2시, 나연은 정신과 병동으로 향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답을 원했다. 그 남자가 대체 누구이며 왜 그녀의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남자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쥔 채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공포가 퍼졌다.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안 돼, 안 돼. 그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들이 볼 수 있어요. 누가요? 누가 본다는 거죠? 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남자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귀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그의 손가락이 귀 뒤에 한 지점을 계속 문질렀다. 나연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려 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들어왔다. 나연 언니 안 돼요. 무단으로 환자에게 접근하면. 하지만 나연은 이미 보고 말았다. 남자의 귀 뒤, 머리카락에 가려진 곳에 작고 원형의 흉터가 있었다.
수술 자국 같았지만 이상하게 깨끗했다.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새긴 것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연이 다시 확인하려 고개를 숙였을 때 그 흉터가 사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한 피부만이 있었다. 뭐야? 나연이 중얼거렸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분명히 봤다. 그런데 어떻게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을까? 남자가 나연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들어봐요. 나는 유상민입니다. 1974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돌아왔어요. 경고하기 위해. 무엇을 경고하려고요? 나연이 간절하게 물었다. 당신 아들 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1월 23일 이틀 후 학교에서 그를 혼자 두면 안 돼요. 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하지만 상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감기고 몸이 축 늘어졌다.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간호사가 비상벨을 눌렀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나연은 억지로 밖으로 끌려 나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나연은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11월 23일 이틀 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날 저녁 나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아들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나연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따뜻한 천을, 규칙적인 숨소리를, 살아있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연은 결심했다. 11월 23일에는 민준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남자가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연은 몰랐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아프고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11월 21일 아침 나연이 출근했을 때 병원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그녀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최나연 간호사님,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당신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25년 전 실종된 과학자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연은 숨이 막혔다.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걸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기자들을 피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복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환자들조차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 한 간호사가 대놓고 말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아니면 왜 저렇게 당황하겠어? 다른 간호사가 거들었다. 나연은 라커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이틀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심 어린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연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나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알아? 엄마,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로 모른다고? 그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르고 민준이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혹시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민준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제대로 말 안 하고 이제는 이런 남자까지. 엄마, 나연이 소리쳤다. 라커룸 안이 그녀의 목소리로 울렸다. 제발 그만해요. 저도 지금 힘들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마디가 떨어졌다. 민준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는 안전하지 않아. 전화가 끊겼다. 나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금이 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가족도, 동료도, 아무도. 오후 3시, 나연은 병원장실에 다시 호출됐다. 이번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온 검사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최나연 씨,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유상민이라 주장하는 그 남자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나연은 숨을 죽였다. 1974년
실제로 유상민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과학자가 MIT에서 연구하다 실종됐습니다. 당시 32살이었죠. 검사가 파일을 펼쳤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병동에 있는 그 남자의 나이입니다.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그의 신체 나이는 정확히 32살에서 35살 사이입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요. 나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모릅니다. 경찰관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당신의 아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민준 군은 11살이죠. 그렇다면 그 남자가 실종됐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민준 군의 이름을 심지어 학교 브로치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병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최 간호사님, 우리는 유상민 씨를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나연의 세계가 무너졌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닙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확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날 저녁 나연이 민준을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나연에게서 멀리 떨어뜨렸다. 또 다른 아버지는 나연을 째려보며 혀를 찼다. 민준의 담임 선생님이 나연을 조용히 불렀다. 최나연 씨, 죄송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민준 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건 때문에요. 언론에서 민준 군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지만 그 말은 나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선생님,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도 아무 잘못이 없고요.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며칠만 민준 군을 집에서 쉬게 하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요.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다. 아들은 엄마의 얼굴을 보며 수화로 물었다. 엄마, 왜 울어? 나연은 웃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꽉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그냥 힘들어서. 민준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 나연은 더 울었다. 그날 밤 나연이 창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녀는 집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기자일까? 경찰일까? 아니면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최나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유상민 씨와 관련해서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1974년 매사추세츠에서 유상민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화로는 안 됩니다. 내일 만나요. 잠깐, 무슨 프로젝트요? 대체 무슨 일이? 하지만 전화는 끊겼다. 나연은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상민이 입원한 정신과 병동의 문서 보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조사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재는 정확히 1974년 관련 문서들이 보관된 캐비닛에서만 발생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은 모두 재가 되어버렸다. 경찰은 방화를 의심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의 영상만 깨져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유상민의 과거를, 그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연은 이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1월 22일 새벽 나연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민준이 학교 운동장에 홀로 서 있었고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상민이 그녀 옆에 서서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반복됩니다. 나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가 문을 열었다.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연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11월 23일이었다. 유상민이 경고했던 그날, 절대로 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나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침 8시, 나연은 어제 밤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다. 민주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맡겼다. 비록 그 할머니조차 나연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찻집에 들어섰을 때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쥐고 있었다. 나연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최나연 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전화의 목소리와 같았다. 네, 당신은 누구시죠? 제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저는 1974년 MIT에서 유상민 박사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습니다. 그가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재훈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남자 2명이 실험실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중 한 명은 지금 병원에 있는 유상민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것이 정말 나연의 손이 떨렸다. 네, 1974년 6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와 상민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죠. 재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우리는 당시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지각과 기억 왜곡에 관한 연구였죠. 시간 지각이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뇌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트라우마가 그 인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재훈이 설명했다. 상민이는 천재였어요. 그는 특정 트라우마가 사람의 시간 감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죠?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1974년 11월 23일 실험실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연구원의 아들이 실험실에 들어왔고 실수로 실험 장치를 건드렸어요. 폭발이 일어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민이는 그날 실종됐죠.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1월 23일. 네, 그 아이의 이름은 박민준이었습니다. 재훈이 눈물을 닦았다. 제 아들이었어요. 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이, 당신 아들이 민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상민이는 그날 제 아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 트라우마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재훈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실종된 후 상민이는 정신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민준이를 구해야 한다.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고 외쳤죠. 그의 마음속에서 그날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당신 아들도 민준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청각장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훈이 말했다. 제 아들도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상민이의 뇌는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 아들을 제 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전 그날을 다시 막으려는 거죠. 나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브로치는요? 어떻게 제 아들의 브로치를... 그것은 제 아들의 브로치였습니다. 재훈이 설명했다. 사고 후 상민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25년 동안 그것을 간직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의 망가진 마음은 당신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나연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비극적인 착각이었다. 한 남자의 끝나지 않은 트라우마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휘말리게 한 것이다. 그런데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 문서 보관실 화재는요? 누가 그걸...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연구는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매우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들은 그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심하세요, 최나연 씨. 당신은 지금 위험한 비밀에 다가간 거예요. 나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아들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 수화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나연은 수화로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날 저녁
나연은 유상민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25년 전에 그날에 갇혀 구할 수 없었던 아이를 계속해서 구하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연은 깨달았다. 민준이가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내일 11월 23일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유상민은 단지 과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하지만 그날 밤 11시 나연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당신 아들의 학교 옥상 급수 탱크를 확인하세요. 내일 정오에 그것이 무너질 예정입니다. 1974년 사고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연의 피가 얼었다.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실제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최 씨, 당신은 지금 조사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세요. 나연은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11월 23일 아침, 전주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나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동이 트는 것을 지켜봤다. 손에는 그 문자 메시지가 든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옥상 급수 탱크, 정오에 무너진다. 민주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연은 아들의 방으로 가서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이미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 문자가 진짜라면, 만약 학교에서 정말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오전 8시, 나연은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교장 선생님이 받았다. 교장 선생님, 저 민준이 엄마 최나연입니다. 오늘 학교 옥상 급수 탱크를 점검해 주실 수 있나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최나연 씨, 당신 때문에 학교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하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급수 탱크까지요. 제발요, 선생님.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안 됩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지금 학교에 올 수 없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 군도 당분간 등교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연은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미친 여자로 취급했다. 오전 9시, 나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유상민을 만나야 했다. 그가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경비원이 그녀를 막았다. 최나연 씨, 당신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병원장 지시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더 이상 아닙니다. 경비원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자로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나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해고, 저를 해고했다고요? 병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정식 통보는 우편으로 받으실 겁니다. 나연은 병원 입구에서 쫓겨났다. 거리에 홀로 서 있는 그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판단과 비난으로 가득한 시선들을. 그녀는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직장도, 평판도, 존엄성도. 그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오전 11시, 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의 학교였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나연 씨, 교감 선생입니다. 목소리는 당황한 것 같았다. 혹시 민준 군이 집에 있나요? 나연의 혈압이 급격히 올랐다.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게 방금 전 옥상에서 한 아이가 목격됐는데 민준 군처럼 보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준 군이 집에 있다면 나연은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받았다. 할머니, 민준이 어디 있어요? 응? 민준이는 아까 학교 가방 챙겨서 나갔는데 학교 간 줄 알았지? 나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뭐라고요? 언제요? 1시간 전쯤?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나갔더라고. 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나연은 전화를 끊고 달리기 시작했다. 학교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지만 그녀는 택시조차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거리를 달렸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아, 제발, 제발 무사해. 그녀는 울면서 뛰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11시 50분이었다. 전국까지 10분 남았다. 나연은 교문을 향해 뛰어갔지만 경비가 그녀를 막았다. 최나연 씨, 출입 금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비켜요. 제 아들이 위험해요. 나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경비를 밀치고 교정으로 뛰어들었다. 경비가 그녀를 쫓아왔지만 나연은 더 빨랐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나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유상민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민준이가 같은 운명을 맞아서는 안 된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나연은 숨이 멎었다. 민준이 급수 탱크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탱크는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지지대가 부식되어 있었고 금이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민준아, 나연이 소리쳤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민준은 듣지 못했다. 아이는 탱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연은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상민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병원을 빠져나와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나연 씨,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막을게요. 이번에는 구할 거예요. 시계가 전골을 가리키는 순간 급수 탱크의 지지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상민이 움직였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렸다. 나연도 달렸다. 하지만 탱크가 더 빨랐다. 굉음과 함께 지지대가 무너졌다. 그 순간 상민이 민준을 밀어냈다.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굴러갔다. 하지만 상민은 거대한 금속 탱크가 그를 덮쳤다. 안 돼. 나연이 비명을 질렀다. 먼지와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옥상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나연은 민준에게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았다. 민준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고 무너진 탱크 아래에서 상민의 손이 보였다.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옥상으로 몰려들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하지만 모든 소리가 나연에게는 멀게 느껴졌다. 구조대가 탱크를 들어 올렸을 때 상민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간신히 그의 눈이 나연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가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구했어요. 민준이를. 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상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25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속죄할 기회를. 구급대원들이 상민을 들것에 옮겼다. 나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상민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상민 아저씨, 고마워요. 민준. 하지만 그 글씨는 25년은 묵은 것처럼 보였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가 바래져 있었다. 나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유상민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갈비뼈 6개가 부러졌고 내장이 손상됐으며 척추에 금이 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처럼. 나연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다가 지쳐 잠든 것이었다. 나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민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쪽지를 계속 바라보았다. 어린아이의 글씨체, 25년 묵은 종이. 상민 아저씨 고마워요. 민준, 이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나연의 손에 있었다. 실제하는 물리적 증거였다. 오후 3시 박재훈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상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이 바보 같은 친구. 그가 유리창 너머로 상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2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 나연이 그에게 쪽지를 보여줬다. 재훈은 그것을 보자 얼어붙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재훈의 목소리가 깨졌다. 제 아들의 글씨체입니다. 민준이의. 하지만 어떻게
나연이 물었다. 재훈은 나연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나연 씨. 재훈이 고백했다. 1974년 연구는 단순한 시간 지각 연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트라우마 기억을 물리적으로 투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재훈이 설명했다. 인간의 뇌는 강력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그 순간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우리는 그 재생을 외부로 끌어내려 했어요. 마치 홀로그램처럼요. 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갇혔어요. 그의 뇌는 그 트라우마를 너무 강렬하게 기록했고 실험 장치의 잔여 에너지와 결합했습니다. 재훈이 눈물을 닦았다. 그 후 25년 동안 상민이의 몸은 늙지 않았어요. 그의 뇌가 시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1974년 11월 23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 브로치는? 제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브로치는요? 그것은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당신 아들의 글씨체인데 25년 전 종이에 쓰여 있다는 것은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상민의 심장이 멎기 시작한 것이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다. 제세동기가 준비됐다. 클리어, 의사가 외쳤다. 상민의 몸이 튀어 올랐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나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남자는 25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이를 다시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의사가 외쳤다. 제세동기가 다시 작동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장 모니터에 희미한 신호가 나타났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었다. 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상민은 다시 돌아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지만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급수 탱크 사고를 조사하던 중 탱크의 지지대가 인위적으로 손상됐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다. 누군가 며칠 전부터 조금씩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어 놓았다. 정확히 11월 23일 정오에 무너지도록. 이것은 계획된 살인 미수입니다. 형사가 나연에게 말했다. 누군가 당신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1974년 사고를 재현하려는 것처럼요.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짓을? 우리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것은 유상민 씨의 착각이나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신 아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날 밤 나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나연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재생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실험 기록 741123 피험자 유상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트라우마 투영 실험 최종 단계. 피험자는 강력한 정서적 각인을 경험했으며 시간 지각에 심각한 왜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고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민준이를 제가 구해야 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 순간으로 갈 수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유 박사.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어요. 아니에요. 상민이 소리쳤다. 당신들의 기술로 가능해요. 제 의식을 과거로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미래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미래로. 그때 제가 막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테이프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말했다. 흥미롭군요. 순환적 시간 개입 이론. 당신은 미래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어디든 언제든 민준이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테이프가 갑자기 끊겼다. 하지만 나연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상민은 정말로 믿었던 것이다. 자신이 시간을 넘어 다시 민준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25년 후
같은 이름의 아이가 같은 날에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뇌는 그것을 기회로 인식했던 것이다. 하지만 급수 탱크를 약하게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 누가 그렇게 정교하게 1974년의 사고를 재현하려 했을까? 나연은 테이프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라벨에서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를 발견했다. 소유자, 정신과 전문의 강민석. 나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다. 그는 전주대학교 병원의 이사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1974년 MIT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끔찍했다. 11월 24일 새벽, 나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손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와 메모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대였다. 최나연 씨, 당신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익명의 테이프를 증거라고 가져오고 병원 이사를 범인으로 지목하다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 테이프는 변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박사는 이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입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나연은 절망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오전 10시, 나연은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상민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의사들은 그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25년 동안 속죄를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나연 씨, 박재훈이 그녀 옆에 섰다.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재훈은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것은 상민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쓴 연구 일지입니다.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죠. 나연은 노트를 펼쳤다. 상민의 필체는 점점 흐트러져 있었다. 초조함과 절망이 글씨에서 느껴졌다. 1974년 11월 20일, 실험이 실패했다. 민준이는 죽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실험실 문을 잠갔어야 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 11월 21일, 강민석이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을 위한 희생이라고. 그는 미쳤다. 우리는 아이를 죽였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다. 11월 22일, 나는 결심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든 강민석의 기술을 사용해서라도. 그는 시간 투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식을 다른 시간대로 보낼 수 있다고.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11월 23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1년 전 오늘, 나는 강민석의 실험실에 침입했다. 장치를 가동시켰다. 내 의식을 미래로 보낸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미래로. 그때 나는 민준이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록이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부디 용서해달라고 전해달라. 나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상민 씨는 정말로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미래로 보내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은 25년 동안 늙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민준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아들을 만났을 때 그의 뇌는 그것을 기회로 인식했던 거예요. 나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누가 급수 탱크를 망가뜨린 거죠? 누가 제 아들을 죽이려 한 거예요?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민석입니다. 그는 1974년 실험의 증거를 완전히 지우려 했어요. 상민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실험을 재현하려 한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죽이고 상민이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중환자실의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급히 나왔다. 유상민 씨가 깨어났어요. 나연과 재훈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상민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흐릿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또렷했다. 나연 씨, 상민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무사한가요? 네. 나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구했어요. 정말로.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5년 만에 저는 드디어 상민아, 재훈이 친구의 다른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네가 해냈어.
하지만 상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민석은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또 다시 시도할 거예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 병실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중반, 품위 있는 외모, 차가운 눈빛, 강민석이었다. 안녕하세요, 유상민 박사. 민석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나연이 즉시 그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민석이 여유롭게 물었다. 저는 단지 오래된 동료를 문병하러 온 것뿐입니다. 재훈이 분노로 떨었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아무런 양심도 없군요. 민석은 웃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다. 양심이요? 과학에는 양심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발견의 문턱에 있었어요. 시간 지각 조작, 의식 투영. 그런데 당신들은 한 아이의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죠.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어. 재훈이 소리쳤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민석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문서는 불탔고 증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상민 박사는 정신질환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들을 믿지 않을 거예요. 상민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했다. 그는 다시 쓰러졌다.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최나연 씨, 아드님을 잘 돌보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 나연은 무언가를 결심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석의 말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경찰을 부르세요. 나연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감히... 네, 감히 했어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인생을 망쳤죠. 이제 끝이에요. 경찰이 도착했고 민석은 체포됐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이 유치장에서 발견됐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자살로 보였지만 경찰은 의심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을 수색했을 때 그들은 수십 년치의 불법 실험 기록을 발견했다. 민준이만이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나연의 이름도 회복됐다. 언론은 그녀를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나연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민준이가 안전하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12월 1일, 겨울이 김제에 도착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유상민은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나연은 그의 곁에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상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몸이 마치 25년치 노화를 한꺼번에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치 그를 젊게 유지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나연 씨, 상민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80대 노인처럼 보였다. 네, 여기 있어요. 나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다. 마치 언제든 사라질 것만 같았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상민이 물었다. 잘 지내요. 학교로 돌아갔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나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상민은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25년 동안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살았어요. 민준이를 구하는 것. 제가 구하지 못한 그 아이를 다시 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해냈어요. 나연이 말했다. 제 민준이를 구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상민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구한 것은 제 민준이가 아니에요. 박재훈의 아들 박민준이를 구한 게 아니라 그가 잠시 멈췄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한 거예요. 25년 동안 죄책감에 갇혀 살던 제 자신을.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을 때렸다. 나연 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상민이 말했다. 저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제 의식이 미래로 온 것도 아니에요. 나연은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1974년 11월 23일, 저는 강민석의 실험실에서 장치를 가동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민이 눈물을 흘렸다. 제 뇌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강렬해서 제 시간 감각이 멈춰버렸죠. 저는 25년 동안 정신병원을 전전했어요. 계속해서 그날을 반복하면서. 그럼 어떻게? 3개월 전 저는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다는 기사였죠. 이름은 최민준, 나이는 11살. 상민이 설명했다. 제 망가진 뇌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기회다. 이번에는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김제로 왔죠. 나연은 입을 막았다. 그럼 그 브로치는 박재훈이 25년 전에 제게 준 거예요. 그의 아들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평생 간직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에게 줬을 때 저는 정말로 시간을 넘어온 것처럼 느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고 급수 탱크는 강민석이 정말로 네, 그는 제가 다시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25년 전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또 다른 사고를 만들려 했죠.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상민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막았어요. 병실 문이 열렸다. 박재훈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이는 수화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상민은 민준이를 보며 울었다. 당신은 얼마나 컸어요? 민준이는 상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학교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벗어 상민의 손에 올려놓았다. 새 것이었다. 반짝반짝 빛났다. 상민은 그것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재훈이 상민의 다른 손을 잡았다. 친구, 너는 충분히 속죄했어. 이제 쉬어도 돼. 재훈아. 상민이 친구를 바라봤다. 미안해. 네 아들을 내가 아니야. 재훈이 눈물을 흘렸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오늘 너는 또 다른 민준이를 구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상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25년, 긴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집으로 갈 수 있겠죠. 제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편에서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나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재훈은 친구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민준이는 수화로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그리고 고마워요. 오후 3시 14분, 유상민의 심장이 멎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마치 모든 상처를, 모든 아픔을 하얗게 지우는 것처럼. 장례식은 조용했다. 나연과 재훈, 그리고 민준이만이 참석했다. 상민의 유해는 박민준의 묘 옆에 묻혔다. 25년 만에 그는 마침내 그 아이 곁으로 돌아갔다. 나연은 두 개의 묘비 앞에 섰다. 하나는 박민준, 1967, 1974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하나는 유상민, 1942, 1999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민의 묘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1974년 11월 23일에 죽었고 1999년 12월 1일에 다시 태어났다. 나연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상민은 25년 동안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았다. 하지만 민준이를 구한 그날, 그는 다시 살아났던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고 떠났다. 몇 주 후, 나연은 다시 병원에 복직했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 동료들도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연은 민준이와 함께 그 묘지를 다시 찾았다. 아이는 두 개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수화로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들. 제 엄마를 지켜줘서, 그리고 저를 구해줘서. 나연은 아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상민 씨가 보여준 것처럼
속죄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거야.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나연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민준이가 수화로 말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그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앞을 향하고 있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치유할 기회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 유상민은 25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용서가 아닌 평화를, 과거가 아닌 해방을. The end. 유상민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단 한 번의 속죄를.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구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이라고. 그리고 속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과거에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최나연처럼 의심받고 외로워도 진실을 지키는 것, 유상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박재훈처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